네. 시작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으세요. 제가 이제 대구시당을 들락거린 지가 오래됐는데 이렇게 번듯한 강당까지 마련하고 그 대구 우리 민주당이 좀 뭔가 달라지려고 하는 게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달라지는 시작은 아마 내년 총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들하고 잠시 봤는데 다들 아주 훌륭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장님들과 함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은 평가가 있을 것으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합니다. 제가 그 신천지 사태가 심각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 아무래도 제가 대구에 가서 현장에서 지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난리를 하시더라고요. 가는 건 괜찮은데 그럼 어떻게 나오려고 그러느냐. 이게 진압이 안 되면은 못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고, 코로나가 제 아무리 독한 놈이라도 세균한테는 못 이겨요. 그래서 제가 염려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3주 만에 진압을 하고 여기 올라갔습니다. 그 대구는 이제 특별한 곳이에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그래서 제가 대구의 품격이라는 말을 그때 했어요. 원래 대구는 품격이 있는 도시였어요. 원래가.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대구가 특정 정당을 너무 사랑하는 바람에 그 대구의 품격이 가끔 훼손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양반들이 왜 이러시지? 이제 그런 때도 있지만 아마 대구의 품격은 앞으로 다시 살아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계속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엊그제 중국을 3대빵으로 누를 때 기분 좋으셨죠? 예. 손흥민이 2골이나 넣고요. 그 전에 싱가포르는 5대0으로 이기고, 또 뭐 BTS다, 블랙핑크다 해서 K-팝이 아주 난리가 아니죠. 제가 그 작년 초에 캠브리지 대학이라는 데 강연을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영어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예. 여기가 김대중몰이라서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김대중 행사를 겸해서 제가 가서 강연을 한번 하러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분들이 우리 한국을 보는 시각이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제가 영어로 강연을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는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주무시면 어떻게 할까? 주무시면 뭐 강연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뭐 이러면은 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 끝에 이제 중간에 BTS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냥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BTS 팬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손 나도 막 들고, 그러다 좀 있다가 제가 블랙핑크하고 BTS하고 당신들 누굴 좋아하냐 그랬더니 또 눈이 바짝바짝 있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싫어합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스포츠, 또 이제 요새는 김치도 인기가 좋아요. 해외 나가면 예? 음식까지.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미국에 가서 한국 식당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 교포들이나 출장 온 분들만 식당에 왔었는데 요새는 반절 이상이 현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코리아가 완전히 옛날 코리아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옛날 우리 과거 얘기도 좀 하고요, 현재 얘기도 좀 하고, 또 앞으로 외교를 어떻게 해야 외교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이 계속 승승장구하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작이 언제인 줄 아시죠? 그게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그해 4월 12일 날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임시의정원이라고 국회도 만들어졌어요. 상해에서. 그때부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고, 또 어떤 분들은 19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그걸 정부 수립이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때부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싸울 일이 아니에요.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그걸 보면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의 시작은 1919년 4월 12일이다. 결판이 거기 이미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104년이 흘렀어요. 그때 100년 전에 코리아는 저 변방에 세계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변방에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코리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폴란드에서 우리 전차도 사가고 뭐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소위 말하는 걸 이제 방위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방위산업, 이제 무기를 만들어 파는 게 다른 이 제품을 만들어 파는 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보다 못해요. 그렇잖아요? 네. 전쟁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네. 평화가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쓰이는 그 비행기다 뭐다 이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국가가 강력하려면 그 무기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한 6등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방산 실력이.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제일 발전해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지금부터 100년 전 3.1절 때 국민 소득이 한 60달러, 근데 지금 그게 35,000달러가 됐잖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한 10번째 아니면은 그런 이제 경제 대국이 됐단 말이죠. K-팝이다, K-무비, 한국 영화도 인기가 좋죠. 뭐 완전히 대한민국이 달라졌죠. 그래서 한마디로 세계 변방에서 세계 중심으로 들어갔다. 지난 2021년 7월 1일부로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정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이 됐어요. 유엔에서 유력한 나라들을 선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개발도상국에 있다가 7월 1일 날 선진국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7월 1일부로 세계 유엔이 인정하는 선진국 국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자랑스럽죠?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지난 100년 동안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그걸 후진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유일한 나라 코리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그것을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요, 그 미국의 유펜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유펜.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펜이 있는데 거기에 와튼 스쿨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유명한 데예요. 유펜의 와튼 스쿨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 유펜에 있는 경영대학원이에요. 그리고 그 화이자 백신 만들었잖아요. 화이자 백신. 예. mRNA 백신이라고. 그게 그 유펜에서 만든 거예요. 유펜에서. 그 유펜의 그 와튼 스쿨하고 또 미국의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 사람들, 세계 사람들한테 여론조사 한 듯이 어느 나라가 제일 세냐? 그랬더니 다들 미국이 제일 세다고. 미국이. 그리고 이제 G7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7개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G7이거든요. 그 반대편에 있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권위주의 국가고, 그 G7하고 이걸 비교를 해봤는데 코리아가 그 와튼 스쿨과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공동으로 세계인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이 국력이 6등이다. 6등. 1등이 미국이고 2등은 어디겠어요? 중국. 3등은 러시아. 4등은 독일. 5등은 영국. 6등은 한국. 7등이 프랑스. 8등이 일본. 그리고 캐나다는 12등이고 이태리는 15등.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군사력, 경제력, 혁신 능력, 안보 역량, 국제적인 영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주먹국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대한민국이 얘기한 게 아니고 미국의 와튼 스쿨하고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세계인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대한민국이 6등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 한국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것은 국민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니까 실제로는 이제 순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러나 코리아가 G7하고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시면은 엄청나게 대접을 잘 받거든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뭘 하면 그 세계 사람들이 달리 보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그 이전에 옛날에 단군 할아버지 이래 지금까지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대한민국이 강력한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고. 자, 그러면 앞으로 100년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이 단군 이래 가장 강력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100년도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 어려워진 민생이 지금 어렵죠? 그리고 북한이 핵을 자꾸 만들으니까 남북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뭐 9.19 군사 합의를 이제 서로 이제 양쪽이 다 깨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잠이 안 와요.
자명한 이게 또 남북 간에 긴장이 더 커지고 혹시라도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또 저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면 어떻게 하나. 자매야말요. 저는 진심으로 아무리 좋은 전쟁도 평화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났죠?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죠? 또 중국이 대만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죠? 이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래서 지정학의 귀환 이런 얘기를 해요.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지정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저 유럽 한복판에 있으면 강대국일 텐데 지금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그 한가운데 있잖아요. 요 네 나라가 다 우리보다 큰 나라들 아니에요. 예? 미, 일, 중, 러가 다 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코리안의 DNA가 대단한 거예요. 중국이 말이죠. 중국의 그 소수민족이 55개 플러스 알파. 근데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중국에 흡수가 됐어요.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하면서 국가를 지속하는 게 수천 년 동안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잘 나가야 될 텐데 문제는 공교롭게 2021년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는데 그 해부터 대한민국 인구가 1년에 20만 명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0만 명씩. 애를 안 나니까. 애를 안 나니까. 공동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또 대구시라고 하는 공동체,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애 키우기 너무 힘들어. 이해는 가죠. 예? 그래가지고 인구가 선진국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애를 제일 안 낳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쪼그랑 바가지가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부터 330년 후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제로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100년 동안에 우리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제 지정학이 돌아왔다. 그 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세계가 국제 질서가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말이죠. 사실은 미국이 1776년인가 독립을 했으니까 나라가 뭐 250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미국은. 그런데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그때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독립을 했죠. 그때부터 미국이 힘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됐단 말이죠. 1945년부터 한 1990년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한 50년 동안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냉전 시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냉전 시대. 그래서 미국을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해요. 팍스 아메리카나. 그것은 미국의 패권 시대.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센 놈이다 할 때 그게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해요. 그런데 1945년 이후에 미국이 세계 최강으로 러시아하고 냉전을 하다가 소련이 망하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최강대국이 된 그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와 월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힘을 잃기 시작했다. 이것은 중국이 힘을 키워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초강대국으로 다 돼가지고 1900 몇 년도냐 1990년도에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미국의 교수는 역사의 종은 엔드 오브 히스토리라는 책에서 이제는 미국한테는 당할 놈이 없다. 미국이 지구를 다 통일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지만 이제 그것은 국내에서의 얘기인데 이제 달이 차면 기울고 영원한 초강대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뒤에 나타나는 게 뭐냐? 중국 아니에요, 중국. 원래 중국은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것도 한 200년 좀 넘었어요. 그때까지 세계에서 최강대국이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아편을 갖다가 중독시키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주계장막이라고 해요. 주계장막. 중국에 대나무가 많아지고 커튼을 딱 치고 외부 세계하고 연락을 안 했죠. 중국이. 그랬는데 이 중국을 1980년에 미국이 WTO에 가입을 시키고 미국이 끌어냈어요. 닉슨이 핑퐁 외교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때 중국을 국제사회로 끌어냈어. 그래서 그때 생각은 미국이 그때 중국이 아주 가난하고 뭐 형편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중국을 끌어내서 미국에서 물건도 사주고 중국을 개방하고 개혁시키면 중국이 미국을 형님으로 알고 함께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 사람들이 아주 은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주는 건 다 받아먹고 우리가 힘만 키워봐라. 한판 붙자. 그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힘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투키디데스 트랩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강대국이 하나 있는데 2등짜리가 강대국을 추격하면 결국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등이 있는데 2등이 자꾸 따라오면 1등이 2등을 견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견제한다고 해서 2등이 그냥 아 형님 알았습니다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한번 붙어볼래? 이제 우리도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다. 그러면 전쟁으로 귀결된다는 게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이제 국제적으로 정치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마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겠죠.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양쪽 다 원자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말이죠. 이 원자 그 탄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한 게 일본에 2개가 떨어졌잖아요. 그게 뭐 1945년 얘기니까 지금 얼마 전 얘기입니까? 7, 80년 전 얘기인데 그 이후에 원자탄을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무시무시해가지고 지금 원자탄은 그때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 서로 터뜨리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포의 균형이라고 얘기해요. 공포의 균형. 밸런스 오브 호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겨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신냉전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신냉전 시대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게 2차 대전 이후에 큰 나라끼리 우크라이나도 세계 한 10매이 되는 강대국이에요. 원래 우크라이나의 원자탄이 거기에 있었어요. 구소련 시대에는. 그런데 미국이 구슬러 가지고
나토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원자탄을 다 폐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핵우산을 받쳐줄게. 그랬는데 핵우산을 못 받쳐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촌 전체로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 간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글로벌하게 보면. 또 동북아시아에 보면은 한미일 이게 남방 삼각연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북중러 북방 삼각연대 이게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하고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한테도 중국이 좀 북한을 좀 눌러서 원자탄 개발 못하도록 핵무기 개발 못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가진 노력을 하고 트럼프하고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하노이에서 만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황이어서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 전쟁 4차 산업혁명이 반도체 AI 이런 거거든요.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과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니까 미국이 이제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막 중국에다가 관세도 막 매기고 수출 금지도 시키고 이게 사실은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 동맹국이고 우리가 친미지만은 미국이 그건 국제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간에는 그 관계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해관계예요. 미국의 이익이 침해를 받으면 그러면 옳고 그른 것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옳지 않은 것도 그리고 국제 질서에 반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 옛날에 안 하던 짓을 왜 하냐 그거 가지고 미국은 나무랄 수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자꾸 추격하고 새로운 신기술을 중국이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견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미일과 북중러가 경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국제 분업에 의해서 각 나라가 잘 할 수 있는 것. 한국이 신발을 잘 만든다 그러면 한국에서 신발을 많이 만들고, 한국이 반도체를 잘 만든다 그러면 반도체를 한국에서 만들고, 그래가지고 각 나라가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그걸 분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계 질서는 유엔이 만들어져서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되면은 이 국제 질서를 어지럽힌 나라를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이라크 침공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엔이 잘 약발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국제 분업이 안 되고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도 하고 서플라이 체인이라고도 하는데 공급망 중국이 수출을 뭐 안 한다. 일본도 우리한테 반도체 관련되는 원자재하고 이걸 수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 대책 반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국제 질서가 이게 지금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정학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미, 중, 러, 일, 고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도 아니에요. 반도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만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반도인데, 가장 유명한 반도가 어디냐면은 이태리 반도. 로마의 그 문화가 있잖아요, 이태리 반도. 그래서 이 반도는 그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잘 교류하는 만남의 장이 되어서 이득을 볼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그런 데가 돼가지고 갈등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태리는 전자예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가 쫙 폈는데, 발칸반도라고 아시죠? 그 밑에 발칸반도는, 거기는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면서 유럽의 화약고가 돼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리아는 어땠느냐? 코리아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열강의 각축장이 된다. 중국이 오랫동안 우리를 속국 비슷하게 하다가, 또 일본이 한국을 하다가, 또 러시아가 하다가, 그래서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한국을 누가 지배하느냐를 가지고 싸우기로 했는데, 결국은 일본이 이겨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36년 동안 식민지로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요 주변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반도는 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한반도는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기 때문에 국권을 상실하기도 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과거의 냉전 시대에 우리 남한은 미국하고 하고, 북한은 소련하고 하고, 그때는 중국은 그냥 잠자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신냉전 시대에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는 다 냉전이 끝났어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남북이 분단된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은 독일하고 베트남, 한국, 그게 시험 나왔잖아요. 근데 독일이나 베트남은 다 통일이 됐는데 우리만 지금 안 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냉전이 아직도 안 끝났는데, 구냉전이, 신냉전이 들어와서 이중으로 냉전 상태가 되면 대한민국은 분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많아서 참 걱정이다. 그게 현재 우리 상황인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 해주길 바라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잘 해줘야죠. 어차피 임기는 보장된 거니까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못한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국방장관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이상한 말씀 하신 분이 지금 국방장관 하지, 통일부 장관 하지, 아주 저는 어떻게 저렇게 골랐을까. 제가 총리를 할 때 그런 사람을 골랐으면 절대 저는 그걸 부서를 안 하죠. 원래 총리가 사인을 안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못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총리가 추천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누구 구해가지고 하더라도 절차는 총리한테 서명하라고 해요. 총리가 서명 안 하고 뺑글뺑글하고 미루면, 그러면 장관이 면 문제예요.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인사도 잘못하지만 외교를 너무 못하는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중 관계예요. 미중 관계. 그러면 미중이 지금 갈등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는 안미경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예? 우리가 미국이 우리 동맹국이에요. 우리 동맹국은 미국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잘 지내는 건 그건 기본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경제는 중국이 우리 물건을 제일 많이 사가는 나라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992년도에 중국하고 우리가 수교를 했거든요. 그 전에 국교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본 게 한 6천억 달러 정도 돼요. 엄청난 거죠. 그렇게 많이 흑자 본 나라가 중국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미 경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정부 때 이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노태우 전두환 그때부터 쭉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미국하고 잘 지낸다. 동맹관계를 항상 강화한다.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척지지 않는다. 그게 정권이 저쪽이든 우리 쪽이든 지금까지 쭉 지속되어 오고 네? 미국하고 잘 지내는 건 당연한 것이고 동맹국이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왼수지간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걸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미국하고만 관계를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척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대국들하고 척지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미중 갈등이 이렇게 심각한데 미국하고만 하고 중국은 멀리 하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거죠. 그리고 외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국익이 1번이에요. 국익.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옳지 않아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 입장을 그렇게 견제하는 거예요. 왜냐? 국가는 국민을 먹여 살리고 국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국가 여러분들 보세요. 군대, 경찰 이게 이제 공권력 아닙니까? 공권력을 정부한테 국가한테 허용하는 거죠. 공권력.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라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옳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개인이 무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잖아요. 그건 아무리 옳은 사람이라도 폭력을 행사하고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국가에게만 폭력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그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은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익, 실용이 중요한 거예요. 실용. 그래서 지금 이제 영국이 미국의 가장 친한 형제간 같은 나라거든요. 영국이. 그리고 프랑스, 독일. 특히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는 다 나토 국가로서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독일이나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미국 편을 들어요. 미국하고 같이 공동 모델을 취해요. 그런데 중국하고 외교는 미국 눈치 안 보고 자기네들 국익을 지키는 쪽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미국 눈치를 봅니다. 너무. 사실은 저는 사실은 친미주의자예요. 제가 젊을 때 미국에서 9년이나 살았거든요. 9년이나. 그런데 러시아 의회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중국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다 그랬어요. 저는. 왜냐?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당연히 미국하고 가깝지만 그러나 절대 강대국들하고 척지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인데 옳고 그른 것, 신념 외교만 따지고 실리 외교를 하지 못하는 것은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서는 큰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원래 이 국방하고 외교하고 그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가. 국방이 튼튼해야 외교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방이 튼튼해. 국방력이 약하면 그러면 그냥 센 놈이 와서 한 방 먹이면 그러면은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튼튼한 국방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지킬 것이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얼마나 중요한 시설들이 많습니까? 북한에 그거 없잖아요.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 누가 피해를 더 봅니까? 우리가 수백 배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 전쟁은 막아야지. 절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막으려면 국방력이 튼튼해야 돼. 국방력. 힘이 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미국하고 미사일 협정이라는 걸 개정을 했어요. 옛날에 미사일은 말이죠. 그 탄두라고 해요. 탄두의 중량이 얼마나에 따라서 미사일의 파워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거리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냐. 이게 탄두 중량하고 사거리를 규제를 했어요. 500km. 네? 그러니까 뭐 미사일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어도 미사일 협정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사일 중량, 탄두 중량에 대한 규제와 사거리 규제를 없앴어요. 우리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없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핵 있잖아요. 핵.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핵 개발하면 될 거 아니냐. 핵 개발은 국제사회가 특히 미국이 오케이 안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북한처럼 이란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국제사회에서 규제를 받아가지고 굶어 죽어요. 우리나라는 내부에서 국내에서 뭘 경제를 일으키는 나라가 아니고 스몰 오픈 이카노미라고 해가지고 해외와 거래를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 핵 개발한다고 하다가 국제 규제를 받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그 다음날 손들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기술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술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큰 게 있어요. 재래식 무기는 그냥 미사일을 한 20개 정도 쏘면 조그만한 핵을 쓰는 정도의 파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기술 개발을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고 이제 핵무기는 비대칭 무기라고 해가지고 이건 좀 그런데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어떻게 열 거냐. 코리아의 프리미엄을 우리가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한국 잘 지내자. 네? 양쪽이. 우리가 가서 사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여러분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삼성전자를 갔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실력이 뛰어나니까 거기 갔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가주십시오 해도 가겠습니까? 또 현대자동차도 갔잖아요. 예? 이제 전기차 때문에.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그래서 그 선진국들이 우리한테 손을 내미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강, 균형,
개방이라는 3대 정책을 저는 3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균형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평화와 국방을 잘 균형 있게, 그 다음에 북한 문제와 세계 다른 문제를 균형 있게. 개방은 이제 우리 어느 단선 외교, 미국과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세계를 열어놓고 개방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4대 전략으로 제가 제시를 하는 것은, 첫째는 한미 간에 원래 어떻게 해서 한미 방위조약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의 국방을 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다른 전략적인 포괄적인 동맹으로 격상시켜야 됩니다.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얘기고, 미국하고 군사협력만 할 게 아니고 경제협력, 기술협력 여러 가지 협력을 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국이나 한중관계나 한일관계, 여기에서는 좀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하고 서로 협력할 일이 뭐 있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그들하고 잘 협력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남북한에는 비핵 평화, 핵무기를 없애고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고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포용적으로 다자주의, 어떤 특정 국가와만 하는 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와 함께 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말씀들을 하나로 종합을 하면 친미, 미국하고 친한다. 협일, 일본하고 협력한다. 연서구, 유럽하고 연합한다. 그 다음에 화중, 중국하고 잘 지낸다. 화합한다. 그 다음에 통아,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그러잖아요. 러시아하고도 통한다. 그러니까 강대국하고 왼수지지 말고 강대국들은 가능하면 잘 지내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역량을 키워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잘 지내는 그런 대한민국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물건도 많이 사가고 한국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협력을 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친미, 협일, 연서구, 화중, 통아,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다른 것도 못하지만 외교도 뻔질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너무 못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하여튼 내년에 꼭 총선에서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정당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